인하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도표 문제가 포함된 문제를 선보였습니다. 인하대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2013학년도에도 2012학년도와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중심 개념을 요약하는 문제, 이때 모의고사에서는 교육에 있어서 자율과 타율을 중심 주제로 출제를 했고, 문항 2번에서는 이러한 중심 개념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문항을 역시 선보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대학 강좌 선택이 그 응용 분야로 제시되었고, 선택 보완의 방법 역시 기존과 동일한 문제 유형이었고, 문제 3번에서 도표를 활용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문제 역시 같은 유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매 시험마다 대학에서 상세한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측에서 공개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토대로 논지 설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1-가에서는 가의 중심 지문을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가의 중심 지문의 내용은 교육에 있어서 규율과 그리고 자유라는 이러한 두 가지 개념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육 과정의 3단계를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 그 자체를 그대로 구조도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글을 쓰되 자기가 다시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제시문에 따르면 이러한 식의 인용서술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자유와 규율은 교육의 근본적인 두 요소이다. 자유와 규율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핵심적인 단어인 만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상호 모순된 개념은 아니며 학생들의 인격 발달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단계이다 해서 역시 교육의 3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자유, 규율, 자유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최초의 자유기간은 로맨스 단계라 할 수 있는데, 흥미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급적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 두 번째인 규율기간은 정밀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학생들이 착실한 학습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신속하게 익히는 기간이다. 세 번째는 다시 자유가 주어지는 기간인 일반화의 단계로 학생들은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활발하게 응용해 나가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 간다. 이러한 3단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구성에 따라서 답안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나 보겠습니다. 1-나에서는 자유 그리고 규율이라는 교육의 두 개념을 수강 신청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눈높이가 당연히 자유가 될 것이고, 키높이가 규율에 따라서 타율에 의한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조건을 줌으로써 논술문의 형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과 결론은 필요 없고 자신의 주장에 해당하는 본론만 쓰는데, 이 본론에서 제기되는 논거를 반드시 어디에서 제시문에서 찾아서 써라. 자기가 논거를 만들어서 억지로 쓰지 말고 본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서 자기 답안 속에 반영시켜라. 이와 함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것의 보완 방법을 제시하라. 동일한 유형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의 개념어는 활용하되 문장은 그대로 베끼지 말라. 역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자유 그리고 규율을 말하고 있는 만큼 어느 입장에서도 역시 인용할 수 있는 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도 학생의 잠재력과 자율성의 바탕을 두고 주변에서 학생을 돕는 역할을 하는 교육자로서 공자, 소크라테스, 루소 등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이에 비해서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교육자로서 맹자의 어머니 플라톤을 설명하고 있는 만큼 역시 자유와 그리고 규율의 요소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고통스러운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간 조수미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키높이형 강좌와 직결될 것이고, 제시문 라는 영국의 대안학교인 썸머힐을 통해서 자율적인 교육 방식이 얼마나 능동적인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눈높이 강좌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눈높이형 강좌를 선택한 경우의 답안 전개입니다. 자신이 왜 선택했는지 논거를 토대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논거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 이러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은 각각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전개를 하고 있고 3번의 부분이 조금 더 많아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답안, 이런 정도가 항상 인하대 측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눈높이 강좌를 선택하겠다. 서론 없이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 근거만을 제시하라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좌여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흥미를 높이고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강좌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지루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흥미와 학습 동기를 잃게 된다. 교육은 여러 단계를 통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데 수준에 맞는 강좌라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무리 없이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나아가서 결국 무사히 최종적인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은 결국 학생 개개인이 당면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강좌가 요구하는 것이 학생이 충분히 감당할 정도라면 학생들은 여유 시간에 각자 배운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함으로써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자 소크라테스 루소 등이 교육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학생의 학습을 돕는 것으로 한정지었던 점이나 자율적인 방식의 대안학교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학습이란 결국 학생 스스로 찾고 배워야 가장 확실하게 최종적인 목표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계 부분입니다. 다만 이 강좌는 키높이형 강좌에 비해 목표가 낮고 학습량이 적어서 성장을 위한 노력에 있어 학생들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점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강좌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보충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좀 더 타율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친구들끼리 수업 중에 언급된 이론이나 참고서적을 찾아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심화 학습이 함께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전개를 하고 있고 키높이형 강좌입니다. 역시 3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키높이 강좌를 선택하겠다. 교수는 학생보다 앞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학생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강좌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 맹자의 어머니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교육자들의 생각처럼 교육은 아직 뭘 모르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강좌는 경쟁사회에서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달해야 할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학습량과 지켜야 할 규율들을 미리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시행착오 없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좌를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강좌가 많은 학습량과 채찍질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점에 있다. 학습의 시작 단계에서는 흥미와 즐거움이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한정된 시간 내에 꼭 필요한 것을 익히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견디면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조수미 역시 고된 훈련과 채찍질의 고통을 감내하며 음악 공부에 매진했기에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보완 부분입니다. 물론 눈높이형 강좌와 비교하면 키높이 강좌는 학생이 흥미와 의욕을 잃고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 같은 강좌를 듣는 학생들끼리 학습 동아리를 결성하는 것이다. 동아리 내에서 학생들은 강좌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며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고 함께 공부함으로써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때로 과중한 학습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답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도표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역시 도표를 준 뒤 각 네 사람의 주장의 타당성을 수리적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 보겠습니다. 일단 갑은 2011년 시간당 사교육비 지출은 고등학교에서 제일 높다.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 이런 뜻인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옳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도표에서 수치를 토대로 이를 뒷받침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 보겠습니다. 일단 2011년만 묻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항목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뭐로 나눠준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4.1 나누기 33.8 그리고 26.2 나누기 31.2 그리고 21.8 나누기 17.3이 될 것이고 이 값은 0.7, 0.8 그리고 1.3이란 사실에서 고등학교의 시간당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다. 언제 2011년도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뢰의 주장은 2009년에 비해 2011년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서 1인당 사교육비는 24.2에서 단위 만원이죠. 24.0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서술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교육 참여율과 대비해서 보았을 때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또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참여율은 2009년엔 75에서 2011년은 71로 변하게 되었던 만큼 2009년을 따지게 된다면 24.2 나누기 75.0인 만큼 0.75값을 해주게 된다면 32.3 단위 역시 만원이 될 것이고, 2011년은 역시 24.0과 71.7에서부터 24 나누기 0.717 하게 된다면 33.5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32.3에서 33.5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은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감소한 것은 학생 수의 감소에 기인한다.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병의 주장이 도표의 복합 해석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속에서 도표의 복합적 해석, 즉 항목끼리 결합해서 해석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교육의 시장 규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 2009년 24.2가 1인당 사교육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학생 수는 7.4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4.2와 7.4를 곱하게 된 그 값이 2009년의 총 사교육 시장 규모가 될 것이고, 이 값은 179 그리고 100억 단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2011년의 경우 24 곱하기 7.0이 시장 규모가 될 것이고, 이 값은 168 단위 역시 100억이 될 것입니다. 감소율을 보게 된다면 179분의 168 마이너스 179가 될 것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라는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감소 비율은 0.061인 만큼 6.1%의 감소를 보이게 되었다. 이것이 전체 사교육 시장의 감소 비율이 될 것입니다. 감소폭이 6.1%가 된다. 이제 그렇다면 1인당 사교육비 지출과 그리고 학생 수의 감소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서 24.2에서 24.0으로 줄은 만큼 24.2분의 24 마이너스 24.2가 될 것이고, 역시 마이너스의 감소폭으로서 0.008%로 0.8%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학생 수의 감소 추이를 보게 된다면 7.4에서 7.0으로 줄은 만큼 7.4분의 7.0 마이너스 7.4 역시 마이너스의 감소폭을 보이게 되고, 이 비율은 0.054인 만큼 5.4%의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전체 6%의 감소에는 학생 수의 5.4% 감소가 가장 높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전체 숫자는 하위 20% 집단이 상위 10% 집단보다 지속적으로 크지만 지출의 총량은 반대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 2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표 2를 보게 된다면 하위 20%와 상위 10%의 이러한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하위 20%는 50% 그리고 상위 10%의 경우 87%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 20%의 경우 숫자가 2인 만큼 2%에 어디에 곱하기 2를 해주게 된다면 전체적인 숫자의 비율이 어떻게 상위 10%보다 총량의 수는 커지게 되고, 2011년도 역시 곱하기 2를 해주게 된다면 84.6보다는 47.1에 곱하기 2를 한 값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인당 사교육비의 경우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위 20%에 곱하기 2를 해줘도 어디를 쫓아가지 못한다. 상위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부터 하위 20%가 더 작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정의 주장이 타당하다 이러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갑의 주장은 표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월평균 사교육 시간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에 고등학교가 17.3분의 21.8로 가장 높다. 을의 주장은 표일에서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24.2에서 24.0으로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사교육 참여율로 나눈 참여 학생당 값은 0.75분의 24.2, 0.717분의 24.0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병의 주장적 사교육시장 규모 축소는 표 3의 학생수 합계와 표 1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각각 감소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학생수의 감소폭은 7.4-1분의 7.0, 사교육비의 감소폭은 24.2-1분의 24.0이므로 학생수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정의 주장은 표의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확인된다. 하위 20% 집단의 인원이 2배인 점을 감안하면 값을 비교할 때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는 2009년 87.0, 50.4 곱하기 2011년 84.6, 47.1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모두 하위 20%에서 많다. 반면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9년 상위 10%의 값이 하위 20%의 2배보다 크고 2011년에도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답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